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을 잘 보내셨나요? 며느리들에게는 설은 참 달갑지 않은 명절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올해 남편과 딸아이와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저에게 남편이 먼저 여행을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자고 제안을 해주었죠. 그래도 명절인데 부모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저희는 부모님을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대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제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는 지금 나란히 교도소에 계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남편을 만난 이야기부터 해드려야겠네요. 남편을 만난 건 30쯤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딱 1년 연애를 하곤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저였기에 30이 되었을 때 주변 친구들이 저를 무척이나 딱하게 생각해서 소개팅을 돌아가면서 해주었죠. 그래서 결국 제 친구의 지인이었던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한 케이스였죠. 남편은 자상한 남자였어요. 서로 나이도 있던지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요. 저희 엄마는 남편과 교제 후 반년쯤 되었을 때 남편을 불러서 식사를 사주신 적이 있어요. 남편이 성격도 좋고 예의 바르고 키도 크고 무엇보다 직업도 탄탄한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엄마는 남편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결혼까지 과정 중 1차 면접에서는 합격한 거죠. 그런데 남편은 연애를 하면서도 한 번도 부모님을 제게 소개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불러주시겠지 하며 기다리다가 어느 날은 제가 남편에게 먼저 물어보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나에 대해 궁금해 하셔? 집에서 따로 뭐 물어보거나 하지 않나 해서. 궁금해 하시지. 근데, 솔직히, 우리 엄마가 자기를 엄청 보고 싶어 하긴 해. 그래? 그걸 왜 말 안 했어? 그럼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니까, 솔직히 말할게. 우리 엄마 성격이 좀 강해. 말도 막 하시는 편이고. 그렇다고, 우리 엄마 속마음은 여리고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좀 그런 게 아마 속마음은 더 냉정하고 차가울걸. 하여간 좀 그런 사람이라서 나도 우리 엄마 대할 때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를 안 시켜준 거구나? 미안해. 일부러 속인 건 아닌데 우리 엄마 보고 나면 나한테도 정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왔네. 얼마나 말을 차갑게 하면 저렇게까지 남편이 걱정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30년간 저도 저희 친정엄마에게 단련을 받아온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도 말을 막 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조금이라도 화가 나면 자식들에게조차 욕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성격도 어마어마하게 세요. 솔직히 딸인 저도 저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한 번은 제 동생이 중1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혼자 집 근처 중학교로 가게 됐죠. 제 남동생이 남자치고는 키도 작고 좀 여리여리해요. 100%로 아버지 유전자를 몰빵받은 아이였죠. 그런데 이 띨빵한 녀석이 그만 중학교 첫날 친구한테 쥐어 터져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눈은 밤탱이가 되어 있고 얼굴에 상처도 나 있더라고요. 처음엔 동생이 실수로 계단에서 굴렀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어떤 인간이 계단에서 굴러서 눈이 밤탱이가 되나요? 그것도 팬더처럼 양쪽 눈이 다요. 당연히 안 믿었죠. 누구한테 맞은 거죠. 그런데 이 녀석이 죽어도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가 욕을 해도 제가 다정하게 구슬려도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죠. 얼마나 쪽팔렸으면 그랬을까요? 다음 날 엄마가 학교로 찾아갔어요. 남동생이 자기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말을 안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자애한테 맞은 거였어요. 제 남동생이 지금 키가 164인데 그땐 중1이니 훨씬 더 작았죠. 그 여자애는 그 당시에도 170 가까이 되는 엄청 큰 애였나 봐요. 당연히 엄마는 자기 아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 여자애도 성격이 셌던 건지 사춘기였던 건지 비아냥거리면서 엄마를 놀렸나 봐요. 남자가 여자한테 맞아서 지 엄마나 불러왔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그 여자애 저희 엄마한테 머리채를 잡혀서 교실 복도를 질질 끌려다녔어요. 선생님들이 와서 말려도 소용없어서 나중에 출동한 경찰이 와서야 일단락 되었대요. 그날 이후 그 여자의 부모한테 소송이니 뭐니 말이 오고 갔지만 엄마가 그 집을 찾아갔다 온 이후 조용해졌습니다. 대충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예상이 가지만 엄마한테 묻지는 않았어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덕분에 남동생은 중학교 내내 왕따는 면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다행히도 엄마와 남편과 셋이서 만났을 때는 엄마가 정말 가면을 몇 겹이나 썼나 싶을 정도로 교양 있는 여사님 흉내를 내주셔서 남편이 엄마에게 홀딱 넘어갔어요. 친정엄마는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 대하는 게 180도 변하는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여하튼 친정엄마도 남편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만약 마음에 안 들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뭐 저딴 논팽이를 남자친구로 만나고 있냐고 대놓고 한마디 했을 사람입니다. 다행히도 남편이 엄마 눈에 차서 좋게 대해주신 거죠. 그렇게 남편은 걱정을 한가득 안고 드디어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처음 남편 집으로 가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현관에 들어서서 예비 시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시어머니 인상이 역시 보통을 넘었어요. 보라색으로 염색한 머리카락을 3단으로 쌓아 올린 모습이었죠. 이마에 마치 건들면 물어요라고 써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보라라고 합니다. 자성이가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못생겼네. 아, 네? 똑똑하지도 않구나. 아, 네. 첫인상은 불합격이란 뜻이다. 시어머니 되실 분을 보는 순간 이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제 시집살이가 힘들겠다, 결혼까지 가는데 험난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대할 때도 저야 친정엄마를 대할 때처럼 적당하게 눈치 없는 척 눈구렁이 전술로 넘어가면 되겠지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우리 엄마랑 마주하게 되면 왠지 피바람이 불 것 같은 기분이 매우 강하게 들었거든요. 우리 엄마랑 같은 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시아버지는 정상인 범주에 있으신 분이셨어요. 에이, 손님을 모셔놓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에이, 어서 와요.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고. 네, 아버님. 자성씨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 빈손으로 오는 건 예의가 아니라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오기 전에 미리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예비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를요. 시아버지는 건강식품을, 시어머니는 사치품을 좋아한다는 말에 큰맘 먹고 돈을 썼어요. 시아버지에게는 공진단을, 시어머니에게는 무려 명품 스카프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피 같은 돈을 보니 눈물이 찔끔 났지만 나름 한 방을 노린 제 승부수였어요. 결과는 잘 통했죠. 아이고 고아라. 어쩜 이리 예쁜 걸 골랐을까? 내가 처음에 못생겼다고 말한 건 그냥 농담이었어. 진심으로 알고 상처받은 건 아니지? 그럼요 어머님. 유쾌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나 흥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막 피어오르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자주 만나요. 그날의 만남은 나름 잘 넘어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연신 콧소리를 내셨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며 몇 달 후 바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양가 상견례를 앞두게 되었어요. 자성씨, 나 요즘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어. 나 살도 무려 5kg나 빠졌다? 그래? 무슨 걱정 있어? 난 결혼 앞두고 있어서 다이어트 하나 싶었는데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냥 상견례 날 우리 결혼 엎어질 것 같은 기분이 하루에도 12번씩 들어. 아, 왜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래? 반은 맞고 나머지 반은 우리 엄마. 상견례 날 우리 엄마한테 어머님이 당하실까봐 걱정돼서? 아니 그게 정확히는 쌍방이겠지. 아 모르겠다. 차마 남편에게 상견례 날 경찰이 출동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질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궁금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편에게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참 속 편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걱정되는 상견례 날을 맞이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모피코트에 진주 목걸이와 금팔찌를 두르고 나가셨어요. 엄마, 아직 가을인데 무슨 모피야. 다른 거 입어. 내가 다 부끄럽다. 얘는 넌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총도 안 들고 나간다니? 상견례는 전쟁이야. 기선을 확 제압해줘야 앞으로 네 결혼 생활이 편해지는 거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상견례장으로 향했죠. 약속 장소는 남편과 상의해서 저희 집 근처 유명 한정식집으로 정했어요. 그렇게 약속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남편은 아직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연락하니 조금 늦는다고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생각보다 수싸움에 능하네. 내가 한 수 접었어. 고얀. 그게 무슨 말이야? 일부러 늦는 거잖아. 자기들은 아쉬울 거 없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니?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해. 저녁 시간이니까 차가 밀리나 보지. 에휴, 내가 이런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그렇게 남편은 1시간이나 늦어 상견례장에 도착을 했어요. 엄마는 화가 나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나중에 파랗게 변하더라고요. 상견례장에 도착한 예비 시어머니를 보는데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화려한 모피코트에 3단으로 쌓아 올린 머리를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와, 진짜 전쟁 맞구나. 뭐가? 아니야, 아무것도. 엄마와 예비 시모는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 인사도 안 하고 한참을 노려보셨어요. 겨울이 아직은 한참 남은 가을에 두 여자가 롱 모피코트를 입고 서로 대치해 있는데 꼭 사자와 호랑이가 대치하고 있는 느낌이었죠. 솔직히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긴장됐어요. 당황한 남편이 양쪽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인사를 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차가 너무 막혀서 많이 늦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 아닌가? 당연히 차가 막히는 것까지 계산해서 일찍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자넨 어찌 그리 아두네? 우리는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나왔네. 죄송합니다. 아니 사부인, 아둔하다뇨? 말씀 잘하시죠? 그야 우리는 먼 길을 오는 거고 사돈댁은 집 앞이니 그런 거 아닙니까? 대단한 식당인 줄 알고 왔는데 그냥 동네 밥집이네요. 이보세요 사돈, 약속이라는 거에는 핑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지키는 거지. 아이고 고상하셔라. 미안하네요. 도로 나갈까요? 아하,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무슨 무례야? 아이고 사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찍 출발하긴 했는데 길에서 사고가 났는지 많이 늦었네요. 고정하시고 자, 서로 기분 풀고 좋은 날 기분 좋게 앉으시죠. 시아버지의 중재와 남편의 고개 숙임에 결국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시모와 친정엄마의 자기 자식 자랑이 끊임없으셨죠. 저는 태어나서 제가 그렇게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인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우리 애를 그렇게 따라다니던 동네 남자애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검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 집안의 법을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법보단 건강이죠. 우리 애한테도 병원장 딸 선자리가 들어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녀석이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도 고집을 부리길래 아까운 선자리도 물렀네요. 두 분의 대화를 듣자니 황당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를 좋아하던 동네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검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좋아한 건 유치원 때였어요. 그 이후에는 초등학교를 같이 나온 정도? 길에서 보면 인사도 할까 말까 할 정도인 사이였죠. 병원장 딸 이야기에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집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둘이 돈을 합쳐 서울 근교의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하기로 했죠. 그런데 먼저 성공을 던진 건 저희 엄마였어요. 집은 자고로 남자가 하는 거라고 하죠.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경기도에 계속 사는 거고 서울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서울에서 계속 사는 법 아니겠어요? 그런 이유로 서울에 얘네들이 알콩달콩 살만한 집으로 작게 매매를 해주시는 게 어떠한가 하네요. 한 30평 정도면 되겠죠, 사돈?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꼭 저희한테 집 맡겨두신 줄 알았네요.
결혼할 때 남자가 집해 오는 건 아름다운 우리나라 전통 아닙니까? 너무 고전적으로 생기셨다 생각했는데 생긴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조선시대 분이시네요. 제가 서울이 아니라 한성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금쪽 같은 딸 자식 보내는데 어느 엄마가 고생하는 집에 보내고 싶겠습니까만. 서울에 집해드리면 예단은 5장 정도 가능하십니까? 5장이라니? 5천? 5억이죠. 이 여편네가 뭐라고 여편네? 결국 터질 게 터졌네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숨죽이고 밥을 먹던 저나 남편은 엄마의 한마디에 둘 다 벌떡 일어나 서로의 엄마를 붙잡고 말렸어요. 그런데 말린다고 말려지는 엄마들이겠어요. 결국 그날 대판 싸움이 났고 저희는 파혼 분위기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편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뭐 5억? 참나. 5억이 네 집 똥개 이름이니? 아니 할 말로 그깟 자성이 놈 뭐 볼 게 있다고?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만 100만이 넘는데 뭐가 그리 잘났어? 엄마가 먼저 집 얘기로 건드렸잖아. 우리 각자 돈 반반씩 합쳐서 전세집 구하기로 했다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넌 누구 집 딸이야? 이게 엄마 편은 안 들고. 그게 순수하게 네 돈이야? 엄마가 입혀주고 채워주고 먹여줘서 네가 모을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집은 남자가 해와야지 왜 네 돈을 거기다 써? 요즘 다들 반반해. 왜 우리들이 좋다는데 엄마가 다 된 밥을 옆집 걔한테 줘버리는데? 됐어. 이 결혼 엎어. 난 저 거지 같은 여편네를 사돈으로 맞을 생각 없어. 저건 내 인생에 방해만 되는 인간이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딱 끝짝이네. 망할 계집애. 아이고 열불나. 저거 머리털을 다 뽑아놨어야 하는데. 원수라니? 엄마, 우리 시어머니 되실 분 아는 사람이야? 알고 보니 엄마랑 예비 시어머니는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무려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중학교 올라갔을 때 시어머니를 처음 봤다고 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시어머니가 길에서 같은 학년 남자애랑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었다네요. 시어머니가 지금 아무리 성격이 강해도 중학생 여자애가 남자애를 힘으로 이기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자애한테 맞고 있었나 봐요. 그걸 길을 지나가던 엄마가 본 거죠. 엄마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엄마도 그 남자한테 달려들었다네요. 결과는 엄마랑 시모가 이겼죠. 서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그랬대요. 야, 너 나 알아? 내가 널 어떻게 알아? 근데 왜 끼어들어? 네가 쳐 맞고 있으니까 끼어들지. 네가 패고 있으면 내가 끼어들었겠냐? 미친 거. 그날 이후 둘은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다고 했어요. 중고등학교 내내 둘이 어울려 다녔죠. 근데 왜 둘이 원수가 된 거야? 뭐 서로 의리로 뭉친 그런 사이 아니었던 거야? 의리?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네. 쟤는 의리를 한글로도 못 쓸걸? 저기 집에 사전에는 없는 단어여서. 둘이 원수진 이유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는 나훈아를 좋아했고 시모는 남진을 좋아했다네요. 그런데 엄마가 나훈아 사인을 친척을 통해 진짜 어렵게 구했다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본인도 엄청 그걸 아꼈다네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인을 잃어버린 거죠. 한참을 실망하던 엄마는 어디로 그게 사라져버린 건 줄 알았다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시 시모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도 나훈아를 좋아했고 시모는 자기도 나훈아를 좋아한다며 거짓말을 하곤 그 남자친구한테 엄마가 보물처럼 아끼던 나훈아 사인을 훔쳐서 줘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엄마는 시모의 남자친구에게 사실 시모는 남진을 좋아한다고 말해버려 둘이 헤어졌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거 아니지? 원래 사소한 거에서 시작하는 거야. 사람과의 관계가 절단나는 건 그래 그깟 사인이지. 근데 나한테는 사인이 문제가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던 거야. 결국 그렇게 상견례는 제 우려대로 사달이 났고 결혼은 물 건너가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저나 남편은 서로를 많이 좋아했었나 봐요. 남편이 먼저 움직였어요. 시어머니 대신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왔죠.
당연히 친정엄마는 남편을 문전박대했어요. 이어서 저도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결혼 허락해 달라고요. 다행히 저는 문전박대는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두 분 친구 사이라고. 아니, 였다고. 친구? 누가? 누가 누구 친구야? 나는 그런 인간이랑 친구였던 적이 없어요. 너는 막 길에서 지나가는 똥개랑도 친구하고 그러니? 어머님, 고정하세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걸로 아직도 화가 나 있으신 거예요? 두 분 서로 굉장히 친하셨다면서요. 화해하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그리고 어디서 참견이야? 그 여자가 그러디?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화났다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 됐고,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깐 그만 가라. 소금 뿌리기 전에. 어머님, 그럼 왜 화가 나신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넌 소금으로 맞아야만 내 집에서 나갈 거니? 결국 전 집에서 쫓겨나게 됐죠. 두 분 사이가 틀어진 게 친정엄마 말과는 다른 이유 때문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엄마에게 물었지만 엄마는 그것 말고는 없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근데 남편은 저보다 강했습니다. 단식 투쟁에 들어간 거였죠. 근데 시어머니가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했다네요. 결국 남편은 일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저혈당 쇼크가 온 거죠. 뒤늦게 남편 지인에게 연락을 받은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원에는 시어머니도 와 계셨어요. 달려온 저를 보고는 별 말씀을 안 하셨죠. 어머님, 어떡해요? 자성씨 괜찮대요? 호들갑은 그냥 차는 거야. 넌 자성이가 그렇게 좋아?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무섭지 않겠어? 네. 난 이 결혼 못 시켜. 어머님, 내가 그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너희 엄마를 찾아갔어. 엄마를요? 사과하러 갔지. 네 엄마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나훈아 사인을 내가 훔쳐서 남자친구한테 줬거든. 지금이야 남자놈 하나에 목매는 너 같은 여자가 아니라 그냥 쿨하게 보내줄 수 있지만 그때는 나도 어렸으니 하여간 그래서 훔쳤지 내가. 그런데 그 자식은 싸이만 낼 놈 가지곤 나한테 헤어지자더라고. 어머, 정말요? 뭐 그런 놈이 다 있대요? 뭐 남자랑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친구는 친구니 네 엄마한테 사과를 하러 찾아갔을 때 네 엄마가 누구랑 있었는지 알아? 누구요? 내 남자친구. 네?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나 버렸는데 그 다른 여자가 네 엄마였다 이거야. 이제 니들이 왜 결혼 못하는지 이유를 알겠지? 그러니까 가. 나 더 화나게 하지 말고. 하긴 병원에서 맞으면 편하긴 하겠네. 맞고 치료하면 되니까. 그치?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다시 물었죠. 거짓말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그런 놈을 왜 만나? 그 여편네랑은 다르게 이 엄마는 눈이 아주 높으셨단다. 그런 멸치대가리 같은 녀석은 세트로 줘도 사양이야. 넌 네 엄마가 그런 여자로밖에 안 보여?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남편의 단식 투쟁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결혼할 방법은 둘이 도망가는 것뿐이 없었어요. 저기 먼 울릉도쯤이 좋아 보였죠. 그런데 그 즈음 예비 시아버지가 그만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연락을 받은 저는 당장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제 얼굴을 본 남편은 쓰러지듯 오열했죠. 저도 아빠를 잃어본 사람이라 어떤 기분인 줄 알기에 감히 위로조차 해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장 일을 돕고 손님을 맞이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등장에 놀라셨지만 별 말씀 없이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절을 하고 자리에 앉은 엄마는 제게 소주를 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말없이 소주만 마시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되어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가서 식장에는 남편 가족들과 저 그리고 엄마만 남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니 시어머니도 말없이 엄마가 있는 테이블에 앉으셨죠. 그리고 두 분이 정말 말 한마디 없이 술만 마시더라고요. 테이블에 술병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죽여 근처에서 엄마와 시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괜히 또 여기서 싸움이 날까봐 노심초사했어요. 장례식장에서 고성이 오고 가며 싸움이 나는 것만큼 나쁜 일도 없잖아요. 그때 엄마가 먼저 자리를 일어나더라고요. 일찍 자. 술도 그만 마시고 뭐 눈물이야 나오겠지만 조금만 울어. 너무 침 빼면 나중에 쓰러져서 네 남편 가는 길도 못 본다. 내가 그랬거든. 나 간다. 그때 왜 그랬어? 보라한테 대충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그 멸치 대가리 같은 놈이랑 왜 만나? 내가 그때 둘이 같이 히덕거리는 걸 두 눈으로 봤는데 네가 뭘 본 건지 모르겠다만 마지막으로 그 멸치 대가리 같은 놈 봤을 때 네가 훔쳐간 데 나훈아 사인 돌려주러 왔더라. 네가 나 속이고 훔쳐간 거. 그리고 난 다음 날 아빠 따라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그런 놈을 왜 만났겠냐고.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서로 오해가 풀렸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장례식장을 떠났고 저는 계속 자리를 지켰어요. 예비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시어머니에게 인사드리고 돌아서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할 말이 아닌 건 알지만 허락할 테니까 나중에 둘이 알아서 결혼해. 정말요? 정말요, 어머님? 그렇게 저는 남편과 극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 반대는 없었냐고요? 집에 와서 이 소식을 알리니 의외로 하고 싶을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곤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역시 장례식장에서 서로의 오해가 풀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조금 티격태격은 하셨지만 확실히 서로 감정의 골이 옅어진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가끔씩 친정엄마 집에 놀러가면 간혹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급하게 엄마가 준비를 하곤 집을 나가셔요. 오래간만에 딸이랑 사위가 놀러 왔는데 집에 저희만 두고 나가시더라고요. 친구를 만난다면서요. 처음엔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어서야 알았어요. 그렇게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시어머니라는 걸요.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처음에 친정엄마네 놀러 가려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죠. 친정에 못 갈 것 같으니 시댁으로 놀러 가려고요. 어머님, 저희 오늘 남편이랑 찾아뵐게요.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갑자기 왜? 오늘 나 바쁘니까 니들끼리 놀아라. 아니, 신혼인 애들이 왜 자기들끼리 안 놀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니? 거참 이상한 애들이네. 아이, 김 여사, 어서 해. 지금 불 붙었는데 팍 식는다. 아구, 노 사장님, 미안해요. 야, 나 바빠서 전화 끊는다. 어머님! 뚝, 이미 전화를 끊으셨더라고요. 그냥 친구분들이랑 있으시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우리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생각났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 우리 엄마랑 놀러 다니시나 본데? 말이 돼? 얼마 전까지 서로 살기 난리던 사람이었잖아. 그럴 리가. 난 상상도 안 된다. 그리고 만에 하나 진짜 둘이 같이 어울린다면 무섭다. 재앙이야. 아니야, 이상해. 하여간 오늘은 우리끼리 놀자. 처음엔 시어머니가 걱정되었어요. 시아버지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우울증이라도 오실까 봐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전화상으로는 많이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기로 했죠. 저희는 그날 극장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늦은 저녁에는 외곽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갔죠. 마침 옷이 필요했던지라 쇼핑이라도 좀 하려고요.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를 딱 만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어머님! 아니, 니들이 여기 왜 있어? 너 우리 미행하니? 무슨 소리야. 옷 사러 왔다가 우연히 만난 거지. 엄만 여기 왜? 뭐야 그거? 구찌 신상이잖아. 뭐야, 그거 산 거야? 그럼 샀지 훔쳤겠니? 어때? 엄마 품격에 어울려? 네, 잘 어울리세요. 이야, 어머님 미모에 가방이 팍 죽네요. 나는 안 보이니? 시어머니는 말씀하시며 연신 손목을 흔들면서 만지셨죠. 어머님, 못 보던 금팔찌네요. 예쁘지? 역시 뭐니 해도 노랗게 반짝이는 게 최고 아니겠니?
그럼 놀다들 가렴. 우리는 좀 바빠서. 그렇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다시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두 분이 저렇게 친하게 어울리면서 다니는 것도 이상했지만 수입이 마땅치 않은 두 분의 통큰 씀씀이가 더 미스테리했습니다. 진짜네. 두 분 친해지셨네. 아이, 갑자기 가슴이 갑갑해지네. 여보, 어머님 부자셔? 엄마? 아니, 장모님이 부자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사주신 건가? 아니야. 두 분 이상한데. 어디서 돈이 생기시는 거야? 에이, 그냥 한 푼 두 푼 모으신 걸로 스트레스 풀 겸 쇼핑하신 거겠지. 역시 그렇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분은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얼마 전 엄마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보라야, 지금 급한데 엄마 계좌로 2천만 보내봐. 응? 무슨 소리야? 전화해서는 갑자기. 2천은 왜? 지금 급하니까 빨리. 나도 당장 2천은 없지. 다 적금으로 묶여있고.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그럼 당장 이체할 수 있는 게 얼만데. 아 급해 빨리. 아 잠만. 한 100? 100만 원? 응, 100만 원 정도. 왜? 무슨 일이야? 사람 답답하게. 에라이 됐어 이 그지 같은 기집애야. 그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엄마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걱정이 많이 되었죠. 범죄에 연루되었나 보이스피싱 당하는 중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참 통화 연결을 하다 다시 엄마와 연결되었어요. 근데 아까와는 달리 목소리가 또 엄청 밝고 좋더라고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걱정했잖아. 무슨 일이야? 2천은 뭐고? 어디 이상한 곳에서 전화나 문자 왔었어? 아니야 이제 괜찮아. 우리 보라 요즘 밥은 잘 먹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줘야겠네. 김서방이랑 언제 한번 찾아와. 엄마가 한우 사줄게. 그럼 엄마 바빠서 끊을게. 엄마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계속해서 바빴습니다. 몇 번이고 물어보니 나중에 말해주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랑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시어머니랑 함께 강연도 나가고 투자 모임도 나가며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네요. 그러면서 돈을 꽤나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는 말을 안 해줬어요. 다만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버는 듯 했습니다. 친정엄마 씀씀이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죠. 한 번은 친정엄마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엄마, 나 편한 옷 좀. 아, 난 청바지만 입으면 숨을 못 쉬겠어. 살을 빼이거 사. 장롱에서 알아서 찾아 입어. 엄마 바빠. 엄마 말에 장롱을 열어 옷을 찾으려는데 엄마가 급히 달려오더라고요. 아니다. 잠깐만. 내가 찾아줄게. 너 못 찾아. 당황해하며 달려오는 엄마는 급하게 외치며 제 앞을 막았죠. 하지만 전 이미 엄마가 당황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봐버린 거죠. 수많은 돈다발을요. 장롱안 캐리어에 5만 원권 다발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은행 털었어? 무슨 현금이 이렇게 많아? 얘는 그냥 주식이 대박나서 그래. 주식이 대박났으면 은행이나 주식으로 들고 있어야지. 요즘은 주식이 대박나면 현금 다발로 생겨? 뭐야, 솔직히 말 안 해? 그게 넌 몰라도 돼. 조그만 게.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입 다물고 너 사고 싶은 가방이나 하나 사. 엄마가 제게 내민 건 5만 원권 다발이었어요. 대충 1,000만 원쯤 되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당당한 거면 왜 말을 못해? 엄마, 보이스피싱 일당이야? 그럼 사기라도 쳐? 이게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그냥 엄마가 밤잠 줄여가면서 이래서 번 거야. 그래, 이래서 번 거야. 맞아.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버는데? 그래, 좋아. 나도 하게 해줘. 딸 보기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나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일인데 딸도 하게 해줘야지. 아니야? 나 참. 그래, 너 어디 가서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알았어? 그렇게 엄마가 제게 말해준 건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엄마는 시어머니와 같이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한 팀으로 사기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둘이서 짜고 한두 명을 털어먹고 다니는 중이었죠.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같이 해보자고 한 사람은 시어머니였대요. 그걸 계기로 둘이서 그렇게 친해져서 어울려 다니며 쇼핑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미쳤어? 아니 엄마, 제정신이야? 그거 범죄야. 그것도 중범죄라고. 인생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싶어? 그깟 돈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당장 그만해. 아니면 아무리 엄마라도 나 신고할 거야. 나 지금 장난 아니야. 돈이 뭐긴 뭐야, 전부지. 내가 젊어서 네 아빠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과부가 자식들 혼자서 키우는 게 얼마나 처절한지 네가 뭘 알아. 지금 내 나이 아줌마들 다들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쇼핑 다니고 맛집 찾아들 다니면서 신나게 돈 펑펑 쓰면서 살아. 알아? 근데 나 뭐니? 너 시집 보내고도 집에서 게임만 하는 팔푼이 같은 아들놈, 지 앞길도 못 찾아 허덕이는 거 아직도 뒷바라지하며 살고 있다. 난 뭐냐고. 엄마는 돈 좀 벌면 안 되니? 엄마,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무서우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어차피 나한테 돈 잃어주는 인간들 다 인간 말종인 인간들이야. 분리수거도 안 되는 막장 인생들이라고. 그런 인간들 돈 따는 거 죄책감 하나도 안 들어. 그리고 엄마도 이 짓 오래 할 생각 없어. 보라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진짜 이제 조금만 더 벌면 돼. 큰 욕심 없어. 엄마가 눈여겨본 건물이 있는데 딱 그거 살 돈만 벌면 정말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보라야, 엄마 믿고 조금만 참아줘. 알았지, 착한 내 딸?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를 제가 직접 신고할 수도 없잖아요. 남편에게조차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자기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듯 하더니 금세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엄마 집으로 압류 통지서가 날라오기 시작했죠. 엄마에게 있던 재산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아파트 하나뿐이었는데 그 아파트도 결국 은행에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어요. 신용카드도 모두 정지가 되었고 집 우편물함에는 독촉장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모아둔 돈을 모두 한 사람에게 털리셨대요. 시어머니랑 철저하게 짜고 그 사람 돈을 털려고 나가셨다가 역으로 그 사람에게 엄마는 지금까지 도박으로 모은 모든 돈을 다 털리신 거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도박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도박으로 돈을 따면 계속 한대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는 생각에요. 그리고 상대를 이겼을 때 그 쾌감. 그럼 반대로 잃으면요. 네, 맞아요. 본전이 생각나서 본전을 되찾을 때까지만 하겠다고 하며 또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아파트 담보대출에 카드대출, 신용대출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은 끌어모아 도박판으로 달려가신 거죠. 결과요, 도박의 끝은 누구나 똑같아요. 다 잃는 거죠. 엄마도 결국 다 잃었어요. 문제는 제도권 안에 있는 대출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사채빚까지 엄마가 끌어와 쓴 거였죠. 엄마가 빌린 사채빚이 3천이었대요. 나중에 독촉이 시작될 때는 이자만 3천이 넘어가더라고요. 명백한 불법이죠.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연장을 들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진 않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장기 포기각서 이런 거 쓰라고 협박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엄청 괴롭혀요. 한마디로 따라다니면서 망신에 망신을 줍니다. 엄마가 집도 잃고 다 잃고 나니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직장까지 따라와서 돈 갚으라고 가게에서 죽치고 앉아 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도 지인을 보러 가도 따라와요. 엄마가 어딜 가나 이 여자는 사채까지 쓰고 사는 막장 인생이다. 그런데 그것도 안 갚는다. 떠벌리는 거죠. 엄마는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탈모의 위궤양까지 생겼어요. 결국 이 문제는 남편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앞서 제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공무원이긴 한데 경찰 공무원이에요. 저하고 남편이 그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빚이라고 해도 이율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니 사채업자도 깨갱하더라고요. 자기가 돈 갚으라고 따라다니던 엄마의 사위가 경찰일 줄은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원금과 법정 이자까지만 변제하는 걸로 일단락 났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과 시어머니가 보태준 돈으로 간신히 해결했죠. 그러게, 거길 왜 또 갔어? 그 사람들 완전 타짜라니까? 우리 같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야. 그거 못 봤어? 그놈 손이 우리 눈보다 빠른 거.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멍청이들이랑 다른 인간이야.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잖아. 억울해서 그랬지. 그동안 번 게 얼만데. 하루 만에 그걸 다 날리니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이놈이 자꾸만 한 끗 차이로 지게 만드니 더 열받잖아. 그렇게 시모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건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를 찾아갔어요. 딸로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엄마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엄마 성격을 잘 알기에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다행히도 한동안 아무런 소란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인 가게 일을 도우며 다시 재기를 하기 시작하셨죠. 다행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 엄마, 이제 나쁜 길로 가지 말고 돈은 조금 벌어도 마음 편하게 살자 우리. 넌 내 걱정하지 말어. 엄마 이대로 무너지지 않어. 엄마 알잖아. 네 아빠 보내고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젠 악밖에 안 남은 년이야. 이대로 절대 안 죽어. 아니, 죽더라도 같이 죽어. 엄마. 엄마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 불길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불행 중에도 행복이 찾아온다고 제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였죠. 남편과 저도 정말 간만에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아이 태명도 해피라고 지었을까요? 하지만 그 기쁨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막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사고를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도박을 하는 정황이 남편과 제게 포착된 거죠.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어요. 그때 남편과 제가 시댁에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은 발신자는 고 사장, 그리고 장소와 시간 딱 이 두 가지 내용뿐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머리에 고데기를 말고 있었고 남편이 우연하게 시모의 문자 내용을 본 거였죠. 남편은 바로 문자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도박 전적이 있었기에 그런 거였어요. 어머니, 이거 무슨 문자예요? 아, 그거? 이번에 동네 아줌마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거기 놀러가는 주소인가 보다. 무슨 모임이고 어디를 놀러 가는데 주소지가 아파트예요. 고 사장이 누군데요? 네가 엄마 친구들을 다 알아? 이게 경찰을 오래 해서 그런가 말하는 족족 취조하듯이 말하네. 야, 네 엄마가 범죄자야? 너 그거 직업병이야. 말 돌리지 마시고 누군데요? 아니, 그냥 전화해보세요. 스피커폰으로 돌려서 전화해보시라고요. 친구분이라면 못할 것도 없잖아요. 이 녀석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해서 지 자식 생기니 이제 애미는 눈에도 안 보인다 이거야?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건 애미한테 배웠니? 어디 감히? 못하시겠다 이거죠? 좋아요. 전화 010땡땡땡땡에 땡땡땡이죠? 제가 해보죠 뭐. 당장 그 전화 내려놓지 못해? 아우, 나 머리가 아프네. 이제 너희들 집에 가라. 애미야, 뭐하니? 지금 저 서에 들어가면 이 번호 누구 전화인지 내역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알아봐요?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 했어. 됐냐? 쥐똥만큼 돈 걸고 한 거야. 도박도 아니라고. 나이 들어 이런 게 치매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좀 해봤다. 그게 그렇게 나쁘디? 조금이 아니잖아요. 잊으셨어요? 예전에 무슨 일 겪었는지? 엄마, 제가 경찰이에요. 이전에 엄마가 한 일 알고도 나 딱 한 번 눈 감아드렸어. 아들이니까. 근데 또 그러라고? 어머님, 도박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 보셨잖아요. 너희는 멍청한 거니? 애미야, 넌 처음 봤을 때부터 아둔한 거 알고 있었다. 주판 좀 두드리고 지금 따져들어 이것들아. 내가 큰 돈 따면 그거 얼마나 쓰다 가겠니? 10년? 그 다음엔 다 니들 거야. 알어 이것들아? 애미를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아들놈은 애미를 상대로 취조를 하고 며느리라는 건 시모를 가르치려 들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내가 니들한테 한 푼이라도 물려주나 봐라. 두고 봐.
어디 착한 놈 하나 입양해서 그 놈 다 물려줄 테니까.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시니 일단 남편과 저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서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만해요. 아들 손으로 엄마 수갑을 채워야 속이 시원해요? 나가. 다 필요 없어. 너 그 말 들어봤지? 도박은 손이 없으면 발로 하고 발이 없으면 입으로 한다고. 네가 보기엔 내가 발이 없니? 손이 없니? 그만하라고? 그럼 네가 와서 다 자르던가. 썩을 놈. 그렇게 저희는 시댁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남편도 저도 아무 말을 못했죠. 하지만 남편과 제가 시어머니를 신고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시어머니 집을 나선 이후 시모는 한동안 잠잠하게 지내셨거든요. 처음에는 저희와 언쟁 이후 느낀 바가 있어서 도박을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나오니 엄마로서 일말의 죄책감, 이런 걸 느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어요. 꼭 저희 친정엄마 때처럼요. 보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시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기고 간 땅도 날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와 똑같은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친정엄마가 망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혼자 도박판에 가셨대요. 처음에는 돈을 많이 따셨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으셨겠죠. 남들 한 해 동안 죽어라 일해도 못 만져보는 돈을 하룻밤에 버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결국 판은 점점 커졌고 단 한 판에 모든 걸 다 잃으셨대요. 진짜 단 한 판이요. 그리고 결국 친정엄마와 똑같은 잘못을 하셨습니다. 원금을 되찾겠다는 욕망으로 대출을 풀로 받아 또다시 한판 하신 거죠. 결과는요, 전문적인 꾼들과 붙어서 이길 수가 없었을 테죠. 결국 다 잃었습니다. 남은 건 시모 혼자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되니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남편이었어요. 모든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 남편이 고사장을 잡기 위해 움직인 거죠. 남편 동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수사를 해주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잡았어요. 고사장을요. 여수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걸 현장에서 급습해 잡았죠. 그곳에는 고사장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같은 평범한 주부들이 대부분이었대요. 수사를 하다 보니 모두들 도박으로 이혼을 당했거나 가족들에게 의절당해 홀로 외로이 살아가면서 한 방을 노리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 중에는 교수도 있었고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있었어요. 모두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뿐이었죠. 하지만 모두 도박 때문에 가족도 직업도 모두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자신들이 도박하며 걸던 건 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과 가족까지 걸고 있었다는 걸요. 수사가 모두 종결되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도박을 모른 척 넘어간 게 문제가 되어 좌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과 함께 지방의 아주 작은 도시로 이사를 왔죠. 남편은 그곳 파출소에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수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시어머니를 잡아갔어요. 사기 도박 주범자로 잡힌 거죠. 처음에는 이것도 남편이 신고한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남편도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신고한 사람의 정체를 알고 저하고 남편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내가 신고했어. 저건 저렇게 당해도 싸다. 아이고, 고소하다. 이제 내가 살맛이 나. 밥만 먹으면 가슴에 턱하고 얹히던데 이젠 똥만 잘 만들어지네. 넌 날 이렇게 만들고 무사할 줄 알았냐? 저게 지금 뭐라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알아듣게 말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얼마 전에 나 망한 거 네가 작업한 거잖아. 고사장이랑 짜고 탄 바꿔서 나 털어먹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같이 일하던 동업자를 털어먹어? 이런 천벌을 받을 것 같으니. 그래, 내가 했다. 천벌은 네가 받아야지. 너 우리 같이 일할 때 네가 돈 뒤로 다 꼽을 쳤지? 그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같은 건 뻔하지. 예전에도 그랬어. 앞에서는 친한 척 하면 쓰고 뒤에서는 언제든 뒤통수 칠 준비하는 그런 인간이지 네가. 결국 시모는 사기 도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친정엄마도 사기 도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시모가 잡혀 들어가면서 친정엄마를 가만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몰래 만들어둔 장부며 문자 내역까지 싹 다 검사한테 말한 거죠. 한마디로 혼자 안 죽겠다는 물귀신 작전으로 모든 죄를 스스로 싹 다 검사한테 말했대요. 그렇게 해야 친정엄마를 같이 엮을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같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친정엄마 입에서 나왔어요. 이대로 끝인 줄 알아? 넌 지금 네가 이긴 것 같지? 전혀 아니거든. 너 그거 알아? 그래, 예전에 네 남자친구가 너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나한테 왔었다고 했지? 맞아, 그거. 사실 오해 아니야. 내가 네 하는 꼴이 하도 지랄 맞아서 대놓고 네 남친 좀 꼬셨다. 자, 어때? 이래도 네가 이긴 것 같냐? 넌 영원히 내 아래야, 이 멍청아. 법정에서 서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서로의 치부를 누가 많이 말하나 대회하듯 늘어놓았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증인도 필요 없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경쟁하듯 털어놓았으니깐요. 그래도 사기 도박 초범치곤 형량이 센 이유였습니다. 남편과 저조차도 시모와 친정엄마에게 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간 이후 딱 한 번 면회를 간 거 빼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친정엄마가 교도소에 들어간 이후 엄마가 살던 집을 정리했죠. 오래된 짐들을 정리하는데 낡은 흑백 사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고등학생 때의 엄마를 보았는데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는 친해 보이네. 그러게 말이야. 친할 때는 엄청 친하더니 한번 틀어지면 원수가 되는 사이였나 봐. 이제 곧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출소를 앞두고 있어요. 남편과 저도 고민이 참 많았죠. 모른 척 살 수도 그렇다고 다시 가족처럼 살기엔 두 분 감정의 골이 너무 깊으니깐요. 그걸 떠나서 다시 사회에 나오면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짓을 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두 분이 이제는 철 좀 들어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였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